물론 이제 뭐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네. 미국의 기업들의 어떤 그 혁신성, 그다음에 어떤 미국 기업들의 어떤 이익 창출 능력은 결국은 이제 민간의 자율성에서 비롯된 거라고 알고 있고,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막 개입을 하기보다는 기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이 강해지는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남의 나라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는 기업의 어떤 그 경쟁력 측면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미국 내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예. 반도체 산업의 어떤 판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혁신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에서는 당연히 시장 얘기 해봐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의 종가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좀 악재에 워낙 민감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낙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방점을 두고 계신지, 아니면 그래도 3,100선은 지켜주는구나, 이후로 뭐 수급도 다시 좀 붙어주긴 하는구나 하면서 여전히 좀 더 희망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분과 함께 오늘 시장 얘기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상무님께서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절망 쪽에 좀 더 가까우세요? 아니면 그래도 막판에 좀 희망을 봤다고 하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세요? 어느 쪽입니까? 사실 오후에 좀 낙폭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네. 굉장히 의외로 세다 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뭐 너무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악재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차차 1시간 동안 계속 네.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악재에 좀 과하게 반응한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도 상무님도 어떻게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왜냐면 오전에 이제 그 코스피가 이제 3,100선도 사실 그 하회했을 때 네. 보면 뭐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것들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사실 별로 상관없는 종목들도 엄청 빠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약간 패닉 셀링인데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사실 있어서 이렇게 가면은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3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오후에는 뭐 물론 그저께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여전히 좀 약세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한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고, 뭐 그동안에 좀 조정을 보였던 뭐 은행 같은 업종들도 올라오고, 오히려 이제 소비재 같은 업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나 뭐 이번에 문제가 된 AI 버블론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는 종목들은 또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을 그 주식 시장에서 아예 그냥 정말 침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렇게 그 빠져나가려는 그런 돈보다는 그냥 기존 내에서 많이 올랐던 것들을 좀 조정을 하고 덜 올랐던 것으로 좀 갈아타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지금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지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오전만 하더라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 패닉셀로 이제 가는 건가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뉴스도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배당소득 상한세율에 대해서 뭐 변경하는 안을 좀 제출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K 원전 뉴스도 단독 보도로 또 따로 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3,100선 이하에서는 다시 사주는구나, 그러면 이건 또 패닉셀은 아닌 거잖아요. 네. 수급이 꼬이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많이 오른 거 그냥 털고 그냥 저점에서 다시 더 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는 다시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수급이 그렇게 썩 나이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6월달 이후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오르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고 개인들은 오히려 좀 팔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은 연기금들은 계속해서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는 쪽이었던 것 같고, 네. 뭐 증권이라든지 은행 쪽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반복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좀 중립이다라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6월 달 이후에 코스피가 뭐 18%, 20% 가까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외국인만 샀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정책의 기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뭐 은행주, 지주사들, 뭐 증권주 엄청 오르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엄청 두드러졌다거나 네. 뭐 주도적으로 주식을 좀 사올렸다거나 이런 조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오늘은 외국인도 파는데 그런 개인들이 더 매도 압력을 더 이제 그 오전장에서는 굉장히 좀 셌던 걸 보면은 네. 확실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어떤 저희 한국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음. 외부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전반적으로 저희 국내 시장이 뭐 좀 제대로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참여,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순매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아도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좀 사줄 때가 시장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뭐 완전히 좀 팔고 넘어간다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샀던 흐름들이 조금 주춤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매도를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늘렸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 한국 주식시장의 수급 여건이 뭐 좀 우상향 내지는 주식시장의 어떤 뭐 코스피 5천의 어떤 목표를 향한 어떤 신뢰가 아직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내 증시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좀 우리들의 걱정들이 없어져야 사실 개인들의 대기 자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꽤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베팅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불확실성 때문인데 이번 주 뭐 초에 얘기가 나온다는 발표가 나온다는 얘기들도 없었던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좀 안 나와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은 것 같고 또 해외 이벤트들 뭐 잠시 후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베팅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각각의 이슈와 악재로 작용했었던 뉴스들에 대해서 또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부터 시작을 하자면 스몰트머니 AI 기대가 너무 과하다고 하면서 네. 이제 거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AI 관련돼서 그리고 뭐 M7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관련주들이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근데 또 자기는 투자 많이 하겠다고 얘기는 또 하거든요. 네. 이 뉴스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뉴스 보고 좀 놀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네. 지난 주말에 나온 네.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된 거죠. 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슈가 된 거는 뭐 그만큼 뭐 좀 주가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던 거를 좀 반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이 오픈 AI 그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의 가치가 매출 대비해서 거의 한 43배 요 정도로 평가를 받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제 PSR이라고 하잖아요. 매출 대비 시가총액의 비중이 보통은 한 2배에서 3배고 테크 기업들 중에 좀 큰 것들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인데 이 기업은 돈도 뭐 조금 버는데 조금 버는데 매출의 40배, 50배 네. 가까이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는 건 자기네들이 그만큼 고평가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사실 이제 뭐 그 자기가 담고 있는 산업이 정말 인공지능 거품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들이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되게 조그마한 업체들 중에 이렇게 좀 인공지능 AI라는 이름만으로 굉장히 좀 많은 그 밸류에이션을 받는 밸류를 고평가를 받는 업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경계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정말 인공지능의 어떤 거품론을 꺼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개의 기업의
CEO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막 엄청 심각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확실한 거는 그만큼 지금 미국의 AI 쪽으로 약간 좀 쏠려 있는 건 맞다. 네. 그리고 뭐 팔런티어 같은 기업들도 보면은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I 기대가 좀 과해서 이게 과열이다 여기까지는 뭐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산업의 성장성이 그렇다고 훼손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펀더멘털이 AI 쪽으로 훼손됐다라고 보기는 너무 이른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뭐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거에 이제 많은 혁신의 어떤 품목들이 언제까지 이제 주가가 오르냐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어떤 제품의 어떤 생애 주기 이런 거랑 해서 좀 그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그 뭐 핸드폰도 그렇고 과거에 인터넷도 그렇고 뭐 PC도 그렇고 이 침투율이라고 하잖아요. 각 가정에 예를 들어서 100가구 중에 한 20가구, 한 20% 정도가 이제 막 사기 시작을 하고 네. 이제 쓰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해서 보통은 한 50%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고 이제 쓸 때 요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이제 피크를 치고 좀 이제 둔화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AI를 많이 도입을 하죠. 네. 그리고 뭐 다 열풍이고 최근 들어서 빨리 확산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미국 기업들 또는 전 세계 기업들의 절반이 AI를 정말 적극적으로 쓴다라고 네.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그 혁신에 받아들이는 관계에서 보면은 제 느낌으로는 아직 공식적인 그런 걸 조사하는 데이터가 없긴 했지만 대체로 보면 한 30%에서 40% 사이인 것 같고 물론 IT 기업들은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진행형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닷컴 버블 때랑 그 이런 AI 버블이랑 많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네. 많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 또 조금 더 안 좋은 거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빅테크 뭐 몇 개 기업들의 좀 쏠림은 분명히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전후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미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입니다. 네. 물론 지금은 뭐 미국의 그런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투자 비중, 뭐 그다음에 뭐 R&D 비중, 뭐 소프트웨어 같은 지적 재산권까지 다 합치면은 뭐 그 20년 전에 닷컴 버블 때보다도 지금 IT와 관련된 투자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냥 AI 또는 데이터 센터의 어떤 IT 장비에 대한 어떤 비중으로만 보면 사실은 그때는 98년도부터 해서 99년, 2000년 특히 이제 Y2K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캘린더 이어가 이제 2000년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인터넷이라든지 PC가 막 망가질 수 있다라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 엄청난 그 인터넷 투자, PC 투자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한 3년 이상 연속으로 GDP 대비해서 이 투자 비중이 거의 0.5에서 1% 포인트 이상 계속 급증을 했었던 그런 시기이고 지금은 늘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늘고 있는 산업이 또는 테크 비중이 일부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닷컴 버블 때는 0.5에서 1% 포인트라고 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한 0.2% 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뭐 사실 닷컴 버블 때에 비하면 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어떤 그 과열 이 정도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나 또 투자 관점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는데 또 내일장까지도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도 해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뭐 인텔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을 해왔는데 이거 대신 지분을 요청할 수 있다. 그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어요. 당사자들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아직 이거는 뭐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뉴스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투자 전략에 녹여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 뉴스 보고 황당해가지고 살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뭐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시면 미국 정부가 AIG, 네, 뭐 GM, 자동차, 네. 먼저 완전 사람이 망가졌으니까 그렇죠. 살리려고 그런 거죠. 살리려고 네. 억지로 이제 그 지분을 가져갔었던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서 뭐 없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7억 달러인가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게 있으니까 네,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지분 한 뭐 1.5%? 요 정도를 요구를 할 수는 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미국의 기업들의 어떤 그 혁신성, 그다음에 어떤 미국 기업들의 어떤 이익 창출 능력은 결국은 이제 민간의 자율성에서 비롯된 거라고 알고 있고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막 개입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민간이 이제 민간에서 이제 기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이 강해지는 건데 사실 이제 이렇게 남의 나라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이게 기업의 어떤 그 경쟁력 측면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미국 내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여러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예, 사실은 이제 뭐 좀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판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혁신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 보면 아무리 미국 정부가 의결권 행사는 안 한다고 하지만 지분을 갖는 것 자체가 옛날 얘기 그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뭐 살리려는 게 아니라 핸들링하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다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근데 앞에서도 모든 질문에 뉴스 해석 따로 그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 관점 따로를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이 뉴스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뉴스화가 더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사안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바뀌는 건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 좀 애매해서 네. 투자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올라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썩 어떤 그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뉴스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뉴스를 봐도 이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한데 또 트럼프 정부니까 그런가? 예, 막 그렇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과연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계속 드라이브를 걸지는 지켜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막판에 오히려 낙폭을 줄이고 삼성전자는 상승한 거 보면 아직까지는 투자 관점에서 심리가 많이 꺾였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워낙 큰 뉴스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월의 잭슨홀 미팅 일정이 다가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이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데 라는 게 CME 패드워치 전망이나 여러 수치들로 나오긴 합니다. 시장에서도 비컷은 이미 날아간 것 같고 예, 9월 금리 인하하긴 하는데 2회, 3회 가능하겠어? 라는 의문점들도 있는데 금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전에 시장이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아마 그 잭슨홀에서는 파월 의장이 비둘기도 아니고 네. 매도 아니고 그냥 부엉이 정도 언급을 하지 않을까. 아니 당연히 조심스럽겠죠. 네. 9월 FOMC 전에 나올 지표들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에도 아마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저렇게 10만 건 밑으로 내려간 게 3개월 이상 되면
어쨌든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인하를 할 것 같고 인하를 하지만 아마도 약간 매파적인 언급을 통해서 연속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를 차단하는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안 하게 되면 대신에 이제 반대 의견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보고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할 거라서 오히려 동결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언급은 좀 비둘기적으로 할 것 같고 만약 인하를 하게 되면은 연속적인 인하에 대한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발언은 매파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큰데 네. 만약에 인하를 하고 매파적인 언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또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좀 계속해서 좀 남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잭슨홀 미팅 때 말씀하신 부엉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시장은 좀 실망할 것 같은 네. 예, 분위기인데 그렇죠. 어떻게든 약간 반 비둘기 정도는 해줘야 지금의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센티가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지켜보는데 이제 걱정인 게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PPI를 보면 네. 인플레 압력이 계속 나오는구나. 결국 이제 관세가 물가에도 연동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통화 정책도 더 매파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은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의외로 관세의 영향은 있기는 한데 예. 그래도 미국의 기업들이 함부로 올리진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오히려 이제 그 미국의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 내에서는 그 서비스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쪽이 그동안에는 이제 뭐 부동산 임대료도 계속 떨어지면서 좀 안정적이었다가 최근에 한 2달 동안에 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거는 관세랑 관련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뭐 관세 얘기를 많이 했긴 했지만 사실 이제 관세는 한 번 올리면 끝날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관세에 대한 어떤 그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물가를 계속해서 올리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한 후반 정도 전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저는 문제가 서비스 물가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세 영향보다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게 서비스 물가로 어느 정도로 전이가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관세가 서비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겠지만 제조업 물가 쪽으로 이게 오르다 보면 결국에는 서비스업 물가도 올라가면서 이때 그러면 진짜 인플레 압력 막 그래서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들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서비스업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 요소는 될 수는 있겠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이 서비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이 인건비는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은 이민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민 정책 때문에 인력 풀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네. 또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이제 이민자들을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불법 이민자들 좀 싼 노동력을 제공했었던 많은 불법 이민자분들은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 뭐 쥐찾듯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인력을 찾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아서 인건비가 떨어지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경기가 침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임금이 엄청 뭐 좀 경쟁력 있게 낮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기는 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해지는 한 9월 달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좀 조정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해서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되는 뉴스나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요. 국내 쪽으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잠깐 짧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배당소득 상한세율을 네. 35%에서 25%로 낮춘안이 뭐 이렇게 제출이 됐다라는 뉴스도 있긴 있었고 마침 그 뉴스 나올 때랑 네. 시장이 이렇게 회복할 때랑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있었고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도 그냥 원안대로 예전 50억으로 제출이 됐다라는 소식들만 있어요. 이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얼마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나 국내 증시를 발목 잡게 될까? 이거 그 심각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우리가 원하는 뉴스만 나오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뭐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정책이라는 거는 시그널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되어야 돈의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근데 지금 보면은 상법 개정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생겼는데 실제로 이거가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일부 돈들이 이제 뭐 그 은행에서 조금 빠져나가서 뭐 CMA나 MMF로 갔다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예탁금은 좀 늘긴 했습니다만은 늘었다가 뭐 그 8월 7월 달, 8월 달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 기대감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행되는 것들이 없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돈도 그만큼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다. 이게 뭐 35%에서 25% 내리는 거가 뭐 30%에서 30% 떨어지면은 뭐 의미가 있고 25% 떨어지면 의미가 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결국엔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쪽으로 지금 정책들이 주식시장으로 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이 모아지느냐 요건데 이게 왜 제가 봤을 때 중요하냐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오전에 계속 대출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라든지 뭐 기업 대출 쪽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627 대책 이후에 예. 뭐 가계 대출로 들어가는 폭이 줄긴 했죠.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보면은 여전히 올해 상반기 특히 올해 상반기하고 6월 달 전후로까지는 부동산으로 돈이 절대적으로 많이 갔습니다. 어, 그리고 오히려 기업들의 어떤 대출 뭐 이런 것들은 늘긴 늘었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좀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전히 저희 한국의 유동성은 부동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어떤 흐름 자체를 뭐 완전히 좀 이렇게 그 돈의 물줄기를 이렇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100% 만족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어떤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점진적으로 더 내릴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좀 남겨두어야 사실은 돈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정책에 대한 방향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6월, 7월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에 있는 돈을 주식시장, 금융투자시장으로 옮기겠다라는 그 의지를 우리들은 확인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감도 그만큼 컸었는데 8월 첫 번째 날부터 급락을 하더니 2주째 계속 이어지고 정책에 대한 지지부진함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진심인 게 맞나? 약간 그런 물음표들이 계속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 그러면 국내 증시의 매력도도 떨어지나라는 의문점까지 그래서 가는 건데 사실 뭐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급락을 해도 6월, 7월에 많이 올랐으니까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도 있겠지라고 위안을 삼았겠지만 그 이후로 뭐 2주째 계속 횡보를 하고 뭐 하락을 하고 하다 보니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 떨어지나라는 걱정으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돈들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때마다 사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단이 굉장히 좀 탄탄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어떤 힘이 굉장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2,000포인트 때 뭐 또는 2,000포인트, 2,050포인트 대가 바닥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뭐 주가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죠. 빠지지만 빠질 때마다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정책의 힘은 오히려 이제 조금 시장이 흔들릴 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정책의 힘은 위가 아니라 아래를 강화하는 힘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뭐 코스피가 이제 3,200 딱 그 이제 진입을 한 이후로는 거의 뭐 한 3, 4주째 지금 거의 뭐 그 제자리 걸음을 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는 좀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상단의 매력이 아주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맞죠. 네. 2분기 실적만 보면 물론 하반기에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는 업종들도 있긴 하지만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좀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조선이니 방산이니 이런 산업 그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정말 수출을 잘해서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가시성이 있는 업체들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는 이런 실적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사실은 뭐 올해 초부터 해서 특히 이제 6월달 이후에 이제 올라온 건데 이 돈의 힘도 좀 약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기세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힘이 약해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 실적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국내 경제 성장률만 하더라도 올해는 뭐 1%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내년은 대체로 뭐 한 2%가 조금 안 되는 정도로 해서 뭐 2%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좋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우상향 또는 이제 바텀업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하반기 중반 정도 한 9월달, 10월달 정도에는 분명히 좀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제 조금 더 가지성 있게 나오려면 정책으로 어떤 돈이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확실히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나 중국 경기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는 게 판명이 나면서 어쨌든 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책의 힘은 아래가 강화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욕심은 한번 리레이팅 그러니까 점프업이 되고 나서 하단이 좀 강하게 받쳐지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위에를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하단이 받쳐지는 게 정책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은 유동성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제 시장이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섹터별로도 크게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강세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물론 음식료는 언제부턴가 수출주의 성장주 느낌을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음식료나 그러니까 경기 방어업종들을 그러면 지금은 눈여겨보고 투자를 해야 되나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경기 방어적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적인 업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통신업종 말고는 별로 네.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워낙 그 시클리컬한 산업들이 많은 나라이고 그런 산업들의 이제 많은 부분들 특히 이제 기업들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미국은 약간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들이 분명히 있고 실제로 그게 위력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워낙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크고 또 기업 이익에서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제
방어적인 업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을 그래도 꾸준히 잘하는 업종들이 오히려 좀 방어적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오늘 뭐 최근 들어서 조금 그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 방어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좀 많이 올라서 좀 비싼 면도 뭐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화장품 수출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냥 꾸준히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히려 뭐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처럼 이렇게 막 크게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뭐 K자 붙은 문화나 네. 뭐 이런 산업들도 사실 이제 경기를 타긴 하죠. 경기를 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뭐 관세라든지 이런 영향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업종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오히려 약간 디펜시브한 방어적인 업종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그래서 많이 오른 업종하고 덜 오른 업종들 간의 어떤 괴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 좀 두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어쨌든 금리가 뭐 내려오는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금리가 내려갈 때 조금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동안에 그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진 업종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 네. 그다음에 헬스케어, 네.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 그리고 의외로 이런 업종들이 또 오늘 또 의외로 좀 플러스를 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뭐 금리나 수혜 섹터를 가자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가격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면서 또 그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리고 금리가 그래도 좀 내려가는 속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크게 안 받는 이런 업종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K 땡땡 들어가는 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도 나타나면서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좀 꿈틀하는 K 컨텐츠도 있고 K 컬처 쪽으로도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투자 가능한 구간이자 관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도 좀 더 세세하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자동차나 제약바이오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사실 이 섹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기가 참 애매합니다. 네. 종목별로도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숫자도 나오고 어느 정도 방어도 해주면서 제약바이오인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 제조업 느낌의 제약바이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개별 이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좀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큰 그림에서는 저는 이제 신약 쪽이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한참 그 백신 때문에 예. 모든 영향들을 막 백신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신약 개발이 조금 늦춰지거나 좀 이제 집중을 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2, 3년 동안 또 열심히 또 신약 개발을 하면서 그 성과들이 이제는 이제 조금씩 나타날 시점이 좀 되고 있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제 그 기업들을 따라서 차츰차츰 더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저는 꾸준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신약 개발 쪽, 그리고 그런 업종들이 어쨌든 또 임상을 계속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금리가 낮을 때 조금 더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부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업종들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좀 좋게
보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숫자가 나오니까 네. 숫자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업종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물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관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삼성바이오는 이제 덜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좀 그 단기적으로는 좀 대안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 근데 조금 길게 보면 신약,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를 내 포트에 담느냐 마느냐는 개인 투자자의 성향이 너무 갈리는 업종인데, 그 안에서도 셀트리온을 하느냐 아니면 신약 개발하는 쪽을 하느냐도 정말 개인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 쪽이라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관점 포인트가 있는지는 또 상무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섹터나 산업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자면, 금리 얘기도 하셨고 잠깐 나오기도 했으니, 자동차주는요, 뭐 금리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시 좀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면 그래도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자동차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출도 어쨌거나 숫자가 찍히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마침 또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짧게는 좋게 보고요. 근데 길게는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제일 애매한 답변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자동차의 어떤 미래,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혁신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 뭐 혁신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안해 봤을 때 사실 뭐 중국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저희가 뭐 엄청 한국의 현대차가 막 세계적일 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나 생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 봤을 때 저희 한국 자동차 업종이 엄청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고요. 예. 근데 짧게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만 보면은 사실 자동차주가 너무너무 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판매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또 조금 나아지는 측면들도 있고, 당연히 또 미국의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좀 수혜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적어도 이제 올해 4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8월 달인데 8월 말인데 뭐 4분기 9월 달 이후에 이제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자동차도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차가 뭐 AI나 조선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급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뉘앙스 자체가 썩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슈와 엮어서 산업군 한번 여쭤볼게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주요 의제가 다뤄지고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좀 바라는 점은 여기서 뭐 자동차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혹은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협상에 조금 더 우선권을 갖고 있는 조선 쪽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이게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하나하나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보면, 일단 조선 쪽은 여전히 좋다고 봐야 되는지,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조선 업종은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물론 중국과 경쟁을 해봤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수주에 있어서의 어떤 점유율은 조금 저희가 열위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미국이 중국 배를 쓰기보다는 조선의 배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저희가 또 LNG 같은 친환경 쪽도 워낙 또 경쟁력이 있어서 분명히 좀 뭐 조선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로서도 저희가 좀 많이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외형적으로 분명히 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뭐 적어도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상무님의 의견과 더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애매한 건 원전입니다. 원전.
원전은 어마어마한 악재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또 오늘은 단독 보도 나오기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 논의할 거라는 원전과 관련해서 K원전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오늘장에서 원전 관련주들도 급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는데 야, 원전주는 그럼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원전이나 에너지, 전력 이런 이유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제 이번에도 이슈가 됐었던 것들도 그렇지만 저희 국내 원전이 그럼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저도 사실은 원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한 5대 기술을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국가이고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원전이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 예를 들면 이제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전이 글로벌하고 봤을 때 데이터 센터와 함께 갈 수 있는 에너지 전력 산업의 일부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건 맞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 정말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회사의 한병화 위원님이 예. 사실 원전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막 주가 그렇게 올라갈 때도 이제 계속 물어보면은 네. 비싸. 아. 보지 마 막 이러셔가지고 이제 좀 기대감을 누르고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한 원전 업체들이나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뉴스들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원전은 그러면 워낙 그러니까 악재성 뉴스가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펀더멘털이 훼손됐다고 이건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고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력 그러니까 철거부터 뭐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펀더멘털 자체는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이런 에너지나 전력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는 아니긴 한데 이 원전이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 비용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발전 단가 자체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에 비해서 원전이 워낙 이제 좀 비싸다 보니까 이게 보조 역할은 하지만 이게 이제 정말 어떤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되기는 분명히 좀 어렵다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이제 원전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이제 없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결과로만 보면은 저희가 이제 10조 수출을 하면 그러니까 10억을 수출을 하면 1억은 이제 기술 사용료나 뭐 용역 계약으로 해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경쟁력이 있어도 저희가 돈을 벌고 항류하기는 쉽지 않아진 구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원전은 여기서 조금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수출 때마다 1조 원을 지급하면 뭘로 돈을 벗나 약간 그런 궁금증은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도 좀 혼란이 와서 한번 여쭤봤고 한번 마무리된 건이긴 한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조선 있잖아요. 아까 뭐 의견들은 다 전달을 해주셨는데 기재부에서 재정 건전성 이유 때문에 마스가에 대한 기금에 약간 태클을 걸었다, 제동을 건다라는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이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건 큰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돈으로 뭐 그렇게 사업을 하면은 제일 좋죠. 그러니까 법만큼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건데 사실 이제 마스가라는 사업의 어떤 큰 가이드라인들 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을 저희가 예를 들면 국책은행, 뭐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대출 형태인 거냐, 아니면 이제 민간이 직접 이제 자기 자본을 태워서 하는 이제 직접 투자인 거냐, 여기서 이제 조금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기금을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이제 투입을 못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대출이라든지 다른 보증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 그런 프로젝트로 인한 수익을 가져가도 이제 이익의 폭이 좀 줄긴 하겠죠. 예.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3,500억 달러 중에 1,000억 달러 이상은 하기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라서 뭐 좀 이제 조선업이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게 돈의 성격이 이제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 뭐 보증한 돈이냐라는 차이지 이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의 큰뭐 그 부정적인 뉴스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또 상무님의 의견까지 추가로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대장주였다가 뭐 차익 실현 혹은 시장과 함께 주춤하는 종목군들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방산 얘기를 빼먹어가지고요. 방산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방산도 좋게 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조금 쉴 때, 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쉴 때 조금씩 들어가는 게 저는 조선하고 방산은 분명히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어쨌든 이 그 무기라는 산업의 특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다. 네.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또 위험을 먹고 사는 약간 그런 산업들인데 뭐 러우 전쟁 끝난다고 뭐 이게 끝나나요?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더 약간 지금 수위만 낮춰지고 표면적인 전쟁만 안 할 뿐이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무기의 공급 자체가 독일이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결국은 이제 한국 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 그 방산주들이 저희도 좋지만 독일의 뭐 업체들은 훨씬 더 좋았고요. 미국의 방산 업체나 미국의 항공 우주 쪽도 엄청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글로벌한 그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주가가 좀 올랐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많이 올라서 조금 쉬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이거는 글로벌한 흐름이고 이런 글로벌한 흐름은 최소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찍히니까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건 너무 동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그 전쟁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뭐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업종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알래스카에서 종전협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3자 회담 열어서 지금은 종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이 뉴스에 따라서 방산이 훅 꺼졌다가 다시 좀 회복할 수도 있고 하는 시점인데 굳이 투자 가능한 여러 선택지 중에서 내가 방산을 픽을 할 정도로 지금 시점에서 매력이 있을까? 그 변동성이나 리스크를 감내하고서까지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방산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주가 좋은 지 좀 됐잖아요. 네. 좀 이제 약간 뭐 비싼 종목들도 조금 이제 눈에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지금부터 이제 방산주는 약간 계단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뭐 지난 한 1, 2년 동안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엄청 우상향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쉬었다가 또 실적 발표하면 또 좀 올라가고 네. 또 좀 쉬었다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길게 봤을 때 방산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1970년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냉전이다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1970년대 이후를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이제 80년대는 사실 이제 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다라고 보면은 70년대가 어떻게 보면 물가 수준이 6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됐었던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중동에서 이제 석유 파동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그 70년대에 어쨌든 그 물가가 떨어지기 전까지에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이 방산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업종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숫자로 또 보이기도 하니까 이제 좋아도 하지만 사실 약간 안전자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여건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 여건이 안 좋을수록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 주식 시장이 덜 갈수록 오히려 방산 업종이 좀 더 돋보일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시장이 좀 힘들 때 조금씩 사시고 뭐 AI 주 좋고 막 다른 주식들 막 날아갈 때는 조금 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방산주들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살벌해질 때 오히려 방산주가 그러니까 약간 안전자산 성격을 해준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방산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 들어봤고 시간이 이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한 번씩 급락을 하고 시장이 횡보를 하고 좀 힘이 없을 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결국 그러면 주도주가 다시 상승할 때 주도주가 교체될까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지금까지 뭐 조방원이나 일부 반도체들이 강세를 기록했다면 앞으로의 주도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상반기 때 주도했던 업종들이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는 특히 이제 3분기 후반 이제 4분기가 되면은 사실 올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실적보다는 이제 내년에 대한 내년. 기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 실적이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숫자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이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좀 하향 조정을 좀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그래도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려는 업종들이 몇 개가 눈에 띕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업종들이 보면은 물론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 조선방산도 여전히 실적은 좋고요. 네. 화장품도 좋고. 근데 그런 업종들보다도 그동안에 안 좋았는데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는 업종들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같은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뭐 저희가 이제 뭐 주도주가 완전히 바뀐다라기보다는 조선이나 방산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꾸준히 장기 테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 오히려 이제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하반기에 저희가 좀 주도주의 어떤 교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7월 달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2차 전지 같은 산업은 확실히 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이런 업종들도 지금 구조조정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업사이드는 별로 없어요. 근데 비용이 줄어들면서 확실히 이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약간 이제 실적의 바닥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소재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유해 산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공급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산업들이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주도주가 교체가 된다라기보다는 큰 테마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제 내년을 보게 되면 이제 올해 상반기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 중에 조금 더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바닥을 확실히 좀 벗어나는 그런 업종들 중에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소재 업종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가벼운 질문 하나. 근데 대답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무거운 질문일 수는 있는데 8월 위기설도 있었고 이제 9월 위기설도 막 얘기는 솔솔 나옵니다. 상무님의 뷰, 그러니까 9월 FOMC 있기 전까지의 시장 흐름은 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횡보 그때까지는 횡보로 보세요? 아니면 예. 저는 9월 FOMC 전까지는 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쉬었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나긴 하죠. 네. 근데 이게 딱 1년 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도 엔비디아 실적 약간 미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이던스 조금 미스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3%, S&P 네. 500은 한 8%. 그때 이제 저희 국내 시장도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때만큼은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뭐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고점 대비 한 5에서 한 7, 8% 정도의 주가 조정, 그러니까 코스피로 치면은 3천 초반 정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고 또 상무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근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시니 여전히 시장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또 위로는 됩니다. 희한하게. 여기서 나왔던 투자 전략들 잘 여러분들 포트에 적용하시면서 8, 9월은 좀 잘 버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상무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